안녕하세요. 490쪽의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진행할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매 파트를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들어와서 매매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라고 하는 계약,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매도인이라고 하는 자가 매도인, 아파트, 부동산, 동산, 자, 매매의 합의는 물건에 대한 합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산권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이전을 약속하고, 자,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약속한다라고 하는 낙선 계약이고, 이 사람이 이제 물건을 내놔서 이 사람의 재산이 감소되고 증가되면 이분도 내놓고 감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뭐 돈을 받았다, 새 돈을 받았든 혼돈을 받았든 찌도진 돈을 받았든 거기에 걸맞는 물건을 출연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매도인에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유상계약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대가적인 출연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이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적인 태도가 권리의 담보를 추탈담보라고 하고 물건의 담보를 하자담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이것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물건에 대한 담보, 하자담보, 근거는 유상계약, 매매계약이 유상계약이다라고 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아파트를 판다, 토지를 판다, 특정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귤 한 박스, 뭐 사과 한 박스 이런 불특정물인데요. 그러한 불특정물이 특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담보 책임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물만 아니라 불특정물 매매의 경우에도 인정된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자, 그 B번의 하자, 자, 490페이지에 밑에 B번의 하자, 판례가 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판례가 이런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데, 물건이 보통 갖추어야 될 품질이나 성능을 결의했다. 자, 통상적인 품질이나 또는 성능, 자, 요 X는 이제 구비하지 못했다라는 표현법입니다. 성능을 구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성능이죠. 판례의 견해에 입각하면 성능을 구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자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 맞다. 이런 어떤 판례가 됩니다. 그것은 이 경우에 있어서 하자 또한 뭐 여기에 판례가 매매 당시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약속, 보증했는데 그런 품질, 성능이 없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했을 때는 매수인이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모르고 자, 그걸 선이라고 법은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무과실, 그 선이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매수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추궁하려면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490페이지 맨 밑에 이제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 하자를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권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손배청. 여기 이제 하자담보 책임의 법적인 효과가 되겠죠. 자, 491페이지 보면 이러한 하자를 발견했을 때로부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자, 그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표현하죠. 자, 제척기간은 선이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하는 권리담보 책임은 보통은 1년 기간을 두고 있는데 요 하자담보 책임은 제척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채권의 하자담보,
경매를 했을 때 하자담보에 대해서도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자, 그 경매 491페이지에 경매에 있어서 저당권이 설정돼서 경매가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하자가 있다, 권리하자 이런 어떤 것을 그 경매에 있어서 경매에 있어서 경락 받은 자가 그 경매에 있어서 권리의 하자가 있다. 뭐 타인의 전부 타인의 권리다, 일부 타인의 권리다, 용익적 권리 제한이 있다. 이런 어떤 권리의 담보를 준용하라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은 준용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는 경락인에게 이용성이 부과되는 것이지 하자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구나라는 결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법조문의 취지가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49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담보 책임에 관한 특약이라는 중간에 큰 가로 6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지만 이 담보 책임에 관한 법 규정들이 그죠? 담보 책임 법 규정이죠. 법 규정들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됩니다. 자, 이게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담보 책임에 관한 법적인 규정들이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들이다. 그런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매에 있어서 진행적인 어떤 현상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까지 공부했고요. 그러면 매수인에게 어떤 의무가 있느냐? 자, 매수인의 의무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매수인의 의무로 이렇게 봤을 때 매수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죠. 그래서 돈 줘야 된다. 첫 번째,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대금 지급 의무,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금전이 아니라면 교환 계약이라고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493페이지에 금전 지급, 대금 지급. 그런데 요 기한의 의미에서 요 대금 지급 기일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기한이 동일한 기한이 상대방도 이렇게 이제 뭔가 그 등기 서류 넘기고 물건 인도해주고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표현법 조문이 교재 493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추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이 있는데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매수인의 입장에서 누군가 매도인이 아닌 누군가 권리를 주장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장자가 생겼다라고 해서 매수인이 권리를 뭐 등기를 넘겨받더라도 위험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물에 있어서 전분의 일부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금 지급 거절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어떤 표현법이고, 과연 매수인이 이 경우에 어떤 이 매수인의 입장에서 자 목적물의 수령 의무가 있는 것이냐, 목적물 수령 의무가 있는 것이냐, 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고 학설이 좀 대립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 계약이다. 그렇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매수인이 수령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다. 이렇게 평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수령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환매라고 하는 영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매는 팔았다가 다시 사겠다라는 특약, 뭐 매매의 종된 계약, 뭐 이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도인 A, 그죠? 매도인 A하고 매수인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자, 아파트다, 토지다,
부동산이다. 뭐 동산도 계속 걸려도 됩니다만 B는 매수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이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환매 계약의 주계약이다라고 말하죠. 이거와 또 별도의 어떤 독립적 종된 계약이죠. 종된 계약입니다. 종된 계약. 다시 언제까지 대사하겠다라는 특약 조건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매의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매매가 주가 무효면 종도 무효가 되는 거고요. 주가 무효니까 종이 무효고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환매가 무효라고 해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환매라고 하는 것의 의의가 민법제 590조에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요건 이제 요 매매 계약과 조문에서 동시성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시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동시가 아니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에 이 시죠. 이 시. 동시가 아니라 다른 시죠. 다른 시. 요건 환매가 아니다. 환매 계약이 아니다. 다시 매매하겠다. 다시 매매하겠다라는 재매매의 예약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해야 된다. 동시에라는 표현법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영수한 대금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돌려주고 사오겠다라고 이렇게 종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그런데 대금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금이 1억이니까 그것도 1억이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겠다. 자, 환매 대금에 관해서는 특별한 약정을 부과할 수 있다. 자, 또한 사실 요 매매라고 했을 때 요 매매에서 B에게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하면서 천연과실이나 법정 과실을 수취하게 될 겁니다. 과실의 수취. 그리고 이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니까 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이 이자와 과실 수취는 뭐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서로 까버린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 간주죠, 간주. 이것은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의의적인 측면에서 다시 사오는 것인데 사실 뭐 이렇게 팔았다 다시 사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현실에서는 거의 체결하지 않고 이러한 환매 팔면서 소유권 이전하고 되사오겠다라는 돈 빌려주는 그래서 이것을 환매라는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그것을 빌려준 돈을 환매라는 형태로 이렇게 받아내려는 매도담보라는 형태로 사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은 매도담보고요. 그런데 환매라고 했을 때 환매는 환매권 대사 파세요 라고 하는 거죠. 되파세요 라고 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되파세요라고 환매하는 요 권리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고요. 그죠? 자, 부동산 맨 밑에 494페이지 맨 밑에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권이 뭐 매매 대상이 이거 아닙니까? 자, 계약의 동식성, 대금의 동액성은 원칙이지만 반드시 고려하지 않고 자, 우측에 495페이지에 환매 기간이 나오는데 부동산은 5년 한도 내. 자, 동산은 3년 한도 내에서 이렇게 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한 번 환매 기간을 설정하면 절대로 갱신할 수 없다. 갱신 불허입니다. 갱신 불허. 환매 기간을 5년 한도가 아니라 3년 설정했으니까 원래 5년이니까 1년만 연장하자. 안 돼요. 갱신 불허 안 됩니다. 안 돼요. 갱신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갱신은 불허한다. 이 표현법을 기억하시고요. 뭐 환매권도 또한 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 A의 채권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매도인이 환매권 행사하지 않고 있죠. 2억인데 지금 시세는 5억 간단 말이죠.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의해서 환매권 대의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그래서 593조 조문이 나오는데,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의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자는, 이렇게 이제 채권자가 대의 행사할 때는 환매해야 될 대금에 대해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어떤 평가가 되겠고요. 자, 또한 594조에 환매의 실행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간 내에 제공하고 되사가라. 그렇지 않으면 환매의 이러한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 방법이 나오는데요. 환매 기간 내 행사이라 환매 의사 표시는 환매 의무자에게라 형성권이다. 그러나 환매권자는 환매 대금을 상대방에게 제공해라. 그죠? 제공해라 라고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매권의 의사 표시만으로는 환매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뭐 형성권이라는 표현법을 썼지만 효력이 발생하려면 환매 대금이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법조문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제공해라 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대의행사요, 환매권자의 채권자가 환매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매라고 하는 영역을 환매 영역까지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환매를 공부한 거죠, 지금까지. 자, 교재 496쪽에 임대차가 나옵니다. 임대차. 임대차는 이제 매매 다음으로 각종 계약에서 중요한 어떤 계약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계약에서는 이제 매매 임대차 위주로 거의 시험에 나오는 그런 측면입니다. 임대차도 현실의 생활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요, 임대차 뭐 갑이라고 할까요? 갑이라는 자연인이 뭐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물건입니다. 물건 사용 수익을 그래 내 건데 네가 사용 수익해라고 약속하고, 그죠? 약속하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사용 수익을 약속받고 그러면 그 사용 수익 받는 대가로 월세라고 하죠. 차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차임 지급을 약속하고, 이게 임대차입니다. 차임 지급 약정, 그죠? 물건의 사용 수익 약정자가 들어갔으니까 차임 지급 약정,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매매랑 조금 다른 것이, 매매는 재산권 권리에 대하여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민법적으로 권리에 대하여는 임대차라는 이름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리에 임대차를 했다라고 한다면 임대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법의 이름으로 임대차라고 했을 때는 권리의 임대차가 안 되는 것이고, 이 차임은 매매의 대금은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임대차에서 차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소라고 합니다. 요소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차임 지급이 요소인데 요 차임이 반드시 금전에 한하는 건 아닙니다. 뭐 쌀 한 가마, 쌀 두 가마 이렇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차임은. 그런데 그것을 요소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의의가 나오고 있죠. 민법 제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약정. 사용수익 약정을 임대인 이렇게 말하겠죠. 임대인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차임지급 약정 이분을 임차인 이렇게 표현하죠. 임차인 뭐 그런 어떤 약정이죠. 자,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의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쌍무계약이고요, 그죠? 쌍무계약이니까 뭐 동시행항변권 이혼부담 문제가 되고, 유상계약이니까 유상계약에는 매매의 담보 책임이 준용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여물계약은 아니죠.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선계약이다라고 평가 내리고, 뭐 분료식 계약이다, 요식 계약은 아니니까요. 분료식 계약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세트로 요거는 묶어 나가죠. 그래서 임대차의 법률적 성질의 목적물이 동산과 부동산. 그러면 갑의 것이 아닌데요. 타인 소유인데요. 타인 소유, 그죠?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임대차가 가능하다라고 평가 내립니다. 지금 임대인이 자기 것이 아니지만 타인의 소유지만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했다라는 것은 임대인이 이 물건에 처분 권한이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처분 권한이 없다.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그죠? 사용수익권을 취득해서 그 사용수익을 임차인에게 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만약에 요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처분권은 없는 자가 임대차 계약 유효지만 그러한 사용 수익을 제공을 못 해주면 그러면 이제 담보 책임의 문제가 이제 추궁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타인 소유의 임대도 유효 가능하다라고 평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사용수익 뭐 동시보장도 되고 그건 한쪽만 내도 되고요. 그게 497페이지고요. 자, 임대차에서 요 차임은 요소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차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차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라고 말을 바꾸게 됩니다. 사용대차. 그래서 차임이 없는 사용대차는 요거는 이제 무상계약, 자, 편무계약 이렇게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권리임대차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부동산 임차권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강화되는 현상. 자, 그래서 강화된다라고 했을 때 이 임대차가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물권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라고 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권화. 요거는요, 물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물권으로 접근해 가는 현상. 자, 그런 표현입니다. 접근해 가는 현상. 자, 그래서 접근해 가는 현상 중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반드시 이게 이제 보장된다는 건 아니지만, 대항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강화된다. 뭐 이거 뭐 쉽게 표현하면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표현법인데 어떻게 대항력이 강화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택임대차에서는 목적물 넘겨받고 전입신고 이것만으로 대항력을 취득시켜 주는 거고요. 그건 민법은 아니고 특별법이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등기입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임차권을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을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유자가 바뀌었죠. 소유자가 병으로 소유권 이어듣기 소유자가 바뀌었죠. 나랑 계약 체결하지 않았느냐 무슨 관계냐? 임차권이 등기돼 있다라고 대항할 수 있고요. 그죠? 자, 그게 이제 대항력이라고 평가 내리고요. 방해배제. 임차권자도 점유권자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점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자이죠. 점유권은 물권자로서 방해배제 가능하고, 그런데 임차권 그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반환, 그죠? 제거,
자, 예방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임차권 자체 기인한 방해배제권은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등기. 이것도 이제 등기입니다. 등기된 임차권은 임차권 그 자체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은 안 되고 제거나 예방 청구는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방해배제, 제거와 예방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분 가능성은 임차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임차권을 처분하는 거죠. 처분 가능성. 이건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다만 임차 건물의 소부분일 때는 타인에게 사용하는 경우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임차권의 존속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단기간 보장입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최단기간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택임대차에서는 최단기간이 2년 보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이고요. 자, 임대차의 교재 498페이지에 존속보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속보장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존속보장이다라고 했을 때 최장기 제한, 사실 임차권에 있어서 최장 존속기간, 건물 임대차 20년 이거 삭제해버렸죠. 이혼 판결 받아서 제한 없다라고 할 수 있고, 최단기간은 말씀드렸고 갱신이 나옵니다. 자, 갱신이다라고 했을 때 이 갱신에는 연장하자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합의하여 연장하자, 합의갱신 이건 가능합니다. 합의하여 갱신하자. 자, 그건 계약에 의한 갱신이다. 계약갱신은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좀 제한이 붙네요. 그런데 요 갱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자, 498쪽의 맨 밑에 2번입니다. 요 갱신할 때, 그죠? 그래서 요건 이제 토지로 말이 바뀌게 됩니다. 갑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토지 임대인입니다. 토지 임대인, 그죠? 토지 임대인이고, 자,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 건물이면 건물, 공작물에 대해서 임차입니다. 건물을 이제 을이 신축했다, 세웠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로 소멸하고 지상물이 현존할 때 법은 이런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갱신합시다 라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것은 갱신 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권입니다. 이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다 보니까 임대인이 갑이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거절하게 되면, 자, 임차인이 이때는 이 지상물을 시가에 따라서 매수해 주세요라고 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토지에 있어서 그 만료 현존했을 때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 이자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야만 합니다. 다만 얼마에 살지는 이제 당사자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지상물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갱신 청구권, 거절 이러한 요건적 절차를 필요로 하고요. 상당히 법적으로는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됩니다. 다만 498페이지 맨 밑에 판례가 차임 같은 거 연체한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겠죠. 자, 채무불이행한 이러한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갱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 판례까지 좀 조심하시고요. 자, 499페이지에 니은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자, 디귿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임대인이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표현법이 나오고 있고요.
비읍번에 판례는 지상 건물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죠? 자, 따라서 지상 건물이 임대인에게 가치가 있어야만 매수 청구권이 상대방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매수 청구권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돼버립니다. 뭐 어느 임대인이 그런 가치가 있다 나의 입장에서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죠. 배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이 배제 특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 배제 특약 자체가 무효이고요. 왜냐하면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되는 거죠. 강행 규정이다. 자, 그러니까 배제 특약 자체가 무효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499페이지에 맨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은 뭐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상권에도 그대로 오게 되니까 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500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핵심 정리 파트에서도 다시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강행 규정이다. 자, 묵시의 갱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의갱신이 나오고 합의갱신이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묵시갱신 또는 묵시의 갱신을 법정갱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묵시의 갱신을 법정갱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럼 묵시의 갱신은 주택임대차하고는 조금 다른데 존속기간이 만료로 그죠? 여기 이제 기간이 만료죠. 여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한 시점이죠. 자, 만료로 소멸했을 때 상당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당 기간 동안 자, 임대인 쪽에서죠. 임대인 쪽에서 보증금 올려라, 월세 올려라 라는 말도 안 하고, 그죠? 그리고 너랑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도 안 하고 뭐 조건 변경, 내용 변경의 의사표시도 안 하고 뭐 너랑 기간 끝내겠다, 마감 치겠다, 마감하겠다라는 의사표시도 안 했을 때에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임대차가 설정된 것으로 법정은 간주입니다. 법정은 그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임대차, 동일 임대차로 간주하고 그러나 기간만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기간도 전 임대차랑 동일한 건 아니고요. 기간만은 저 기간만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그만 끝내자라고 하는 것을 쌍방이 하면 해지 통고라고 하는 거죠. 통고라고 합니다. 통고를 할 수 있죠. 자, 이게 묵시갱신에 관한 조항이고요. 자, 조문이 나오고 있죠. 자, 639조 501조이랑 임대차 기간이 만료 후, 자,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러나 기간만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 자, 기간마저도 전 임대차와 동일하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지에 통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1, 2, 3, 4가 자, 거기에 대해서 자, 내용을 하고 있죠.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시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학설적 대립은 있습니다만 강행 규정이다라고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501페이지 맨 밑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때는 6개월의 여유를 줘라. 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할 때는 1개월의 여유를 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502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동산 임대차에 있어서는 누가 하든 5일만 여유 주면 된다.
그러니까 뭐 여유를 준다는 것은 임대인에게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기간이고요. 임차인은 뭔가 그 다른 주거 공간을 마련할 그런 기간이고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단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이라고 하는 어떤 용역이 나오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의 효력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권리,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의무. 임대차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접근해 갈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